카메라가 갑자기 아니 그 하드디스크가 꺼졌어요. 뭐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좀 작동을 안 합니다. 에휴. 그냥 그냥 보세요. 예. 아유. 자, 여러분. 어, 예. 영세한 방송이라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해요. 자, 그냥 할게요. 예, 장비 좀 좋은 걸 써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어디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본인 그 방송국부터 잘 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예, 아무튼 네, 갑시다. 임종석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이제 예, 이제서야 합니다. 임종석에 대해서는 제가 참 취재를 좀 오랫동안 좀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한 달 넘게 그러니까 특히 그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도대체 이 개혁이 뒷걸음질 치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제가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잠깐만 공직을 좀 다시 쓰자. 컴퓨터가 다운됐다가 바람에 방송 환경이 좋지 않음. 에휴 진짜. 그럼 PD를 제가 고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도 월급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혼자서 사실 이것저것 장비 좀 조정하고 하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쓸 바에 그냥 민들레 잘 기부하고 좋은 곳에 더 잘 쓰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부를 했는데 또 막상 또 이런 일을 한 번씩 겪으면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뭐 어디 뭐 기부가 우선이 아니라 정작 너의 스튜디오부터 좀 잘 갖추고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예. 그런 생각도 좀 오늘 언뜻 좀 드네요. 예. 뭐가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거 아니었나. 참. 아유 뭐 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아무튼 네 좀 부산스러운 방송 죄송합니다. 다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3만 하나에 3만에 맞아요. 3만 하네요 진짜 죄송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임종석 이야기를 좀 하면,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도대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작 이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그랬을까에 대해서, 그게 늘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예.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되 그 밑에 이제 함께했던 그 실무진들 다시 이 민주당에서 암약해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또 막 흔들고 그런 세력들까지도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되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중요 강요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암약하면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 세력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론의 취재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정계 은퇴를 하신 거고, 근데 아직까지 현역으로 살아있는 그 문재인 정부의 이 수박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언론에 제대로 된 취재가 있어야죠. 제가 그래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양정철의 무리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이제 그 등에 이제 칼을 꽂은 인간들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좀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큰 반향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뉴탐사에서 보도를 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폭로했던 그 손준성 유임을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들이 그거를 윤석열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 짓을 누가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제가 폭로를 했죠. 그런 과정들을 제가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종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제가 다른 이제 수박들에 견져서는 좀 말이 조금 약간 비중이 좀 적었죠,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임종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좀 취재를 좀 해보면 그래도 노영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참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제가 좀 뭐 좀 물어보는데 노영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각을 세워서 굉장히 그 많이들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예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 뭐 거의 뭐 그런 수준의 말까지 해가면서 노영민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으로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임종석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도 저를 상대하는 취재원들도 임종석에 대해서는 제법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이 있을 때 관리를 잘했고, 그리고 개혁의 어떤 틀을 짜는 측면에 있어서 초반에 여러 역할들을 좀 했고, 노영민은 완전히 이제 그 정권 후반기에 완전히 뭐 개혁을 아예 막 후퇴시키는 데까지 그러니까 아예 윤석열을 대놓고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 사실 그 손준성 유임 사건 뭐 이런 것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노영민은. 근데 상대적으로 임종석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비서실장으로서 나름의 이제 개혁의 틀을 짜고 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 초반에는 이런저런 개혁들을 했거든요.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그 적폐청산 수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비서실장으로서 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임종석은 노영민에 견져서는 조금 좋은 평가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영민에 대해서는 아주 날을 세워가지고 제가 많이 그 비판적인 논평을 했다면 임종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가끔 보면 왜 허재영 기자는 노영민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면서도 임종석은 조금 비판이 적냐, 이런 분들이 그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충분히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알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와 함께하는 어떤 정치 참모들의 저는 좀 그 의견을 많이 좀 귀 기울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노영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판적인 반면에 임종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참모들도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언론들은 지금 다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임종석을 되게 대단히 이제 콕 찍어가지고 뭔가 그죠?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에게 무슨 따로 무슨 그런 감정을 갖고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랬으면 저한테 진작에 그 기류가 포착이 됐겠지. 예?
근데 노영민에 대해서는 대단히 평들이 안 좋아요. 이재명 대표 측근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임종석은 결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비서실장이었지만 결이 다르게 논평을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 임종석에 대해서는. 그래서 언론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이재명 대표 측근 참모들의 생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읽는 거죠. 예? 제가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직접 전화해서 뭐 임종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예? 얘기 물어본다고 해도 뭐 답변하실 분도 아니고. 대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와 함께 정치적으로 동지처럼 지내는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들을 물어보거나 견해들을 읽는 거죠, 저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오히려 온정적이에요. 노영민 두 비서실장에 딱 놓고 봤을 때, 예? 예, 노영민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이지만 임종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정적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논평을 조금 둘은 구분해서 좀 하는 편이었던 거예요. 언론들은 지금 막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는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마치 무슨 감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을 막 찍어내기 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도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임종석이 고집을 부려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임종석이. 예? 아니 본인이 성동 나 성동 무조건 여기만 나가야 돼. 고집을 부리니까 그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당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종석이 나 성동에 나갈래요. 무조건 받아들여 주세요. 이거를 받아들여 주게 되면 그럼 다른 전략 지역구에 깃발 꽂고 그럼 너도 나도 다 내 청을 들어주세요 하게 될 텐데 임종석이라고 해서 그걸 예외를 받아들여 주게 되면 시스템 공천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시스템 공천의 그 틀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종석의 요청을 안 받아들여 준 거지. 임종석에게 무슨 감정이 있거나 이 사람을 중심으로 586들이 뭉칠 수 있으니까 뭐 견제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임종석 하나 없어도 아니 뭐 다른 뭐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 친문 기득권 세력들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인영도 이번에 공천 받았잖아요. 아니 수박들이 깃발 꽂고 이재명 대표의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다 해요. 임종석 하나가 있고 없고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들이 그 과대망상입니다. 그 취재도 하지 않고 그 이재명 대표 그냥 음해하려고 하는 보도들이에요. 예? 예. 제가 여기 또 채팅창에 또 막 왜 임종석과 노영민을 구분해서 허지현을 평가하냐 뭐 또 좀 약간 이제 삐딱하게 글 쓰시는 댓글들 보이는데 제가 제 견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 참모들의 취재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노영민과 임종석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노영민보다는 임종석이 온정적입니다.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제 취재 결과가 그런 걸 여러분 어쩌라고요. 악플 좀 달지 마요, 여러분. 저 마음이 되게 우울증 환자라 작은 가시에도 아파합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에게 무슨 감정을 갖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있거나 언론들의 그냥 과대망상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이번에 이제 공천 날라간 거는 본인이 그냥 고집 부려서입니다. 고집 부려서예요. 네. 시스템 공천을 자기가 뭔데 다 무력화시키고 내가 성동갑에 출마할래요. 그러면 그냥 성동갑 출마가 보장되는 겁니까? 그럼 다른 후보들은 다 어쩌라고 그러면 다 각자 거기에 나오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는데 왜 임종석이라고 해서 특혜를 보장해야 돼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왜 고민정 최고위원이 왜 그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줘야 됩니까? 그럼 시스템 공천 다 무너지는데 원칙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이제 뭐랄까 취재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들 자꾸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정작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많이 만나보고 임종석과 노영민에 대해서 질문들을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거든요. 노영민에 대해서는 되게 좀 비판적인 이 사람은 정치 절대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저한테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임종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설명들이 저한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의중을 좀 읽는 거죠. 아, 똑같은 비서실장이었지만 노영민에 대해서는 매우 혹독한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임종석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구나. 예.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또 취재를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 임종석에 대해서 막 그 뭐 보복성 공천 탈락 이거는 정말 취재 안 하고 기사 쓰는 겁니다. 그냥 임종석이나 홍익표나 홍영표 이런 사람들의 말만 갖고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쪽은 취재도 하지 않고. 저는 임종석이 이렇게 공천 탈락까지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가 취재한 것들은 다 이 사단이 벌어지기 이전에 몇 개월 전부터 저는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그죠? 편견 없이 취재하는 거죠, 저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임종석과 노영민에 대해서 물어왔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어떤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임종석이 공천 탈락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여러분 확실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SBS의 이 기사는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지금 2022년 4월 달에 작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탄생하기 직전에 이제 임종석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임종석 문재인 정권에 쓴소리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조국 장관 임명도 반대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커밍아웃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임종석이 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또 다르게 읽히지만 임종석의 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그 행적들의 진실이 담겨 있는 그런 인터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이거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읽어볼 만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보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오른쪽에 있었던 비서실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야당 인사들을 자주 만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대통령은 그런 만남보다는 여야 정협의체 같은 제도화에 더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홍준표도 만나고 누구도 자주 자유한국당 대표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을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견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임종석 씨가. 이런 것들을 우린 몰랐지. 대통령이 도대체 왜 저럴까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이 정치적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오른쪽에 있었던 거예요. 지지자를 선동하는 게 정치의 목적은 아니다. 라고 임종석이 말을 한 거죠. 그것은 지지를 얻어서 내가 대표성을 얻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고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정치는 상대와 타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임종석의 말인 겁니다. 참, 지지자를 선동하는 게 정치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이 보수 세력하고 내통하면서 이 중도층에 신경 써야지 지지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지지층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계속 중도층 민심만 살펴야 돼요. 임종석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걸 주입시켰던 거예요. 예. 이 기사 꼼꼼히 보세요, 여러분. SBS 취재 파일, 이게 임종석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임종석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노영민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노영민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중도층, 본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노영민이 저한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제가 이제 조국 장관 이제 내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취재할 때, 아니, 거대한 촛불이 그렇게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에 밀리지 마라. 촛불까지 들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조국 장관을 사퇴시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중도층만 신경 쓰면 안 된다. 그 지지층만 신경 쓰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중도층이다. 결국 거기서 표가 다 갈린다. 다음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지지층만 보고 가면 절대 안 된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충고를 했겠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죠? 그런 똑같은 충고를 임종석도 한 거죠. 이게 노영민의 워딩하고 너무 똑같아. 제가 들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워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기 비서실장, 후반기 비서실장이 다 똑같았던 거야. 지지층 보시면 안 됩니다. 중도층 보셔야 되고, 야당이랑 더 소통을 하셔야 되고, 계속 이런 충고만 계속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네. 계속 보죠. 이게 제가 이 기사는 진짜 한번 첨삭 지도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SBS 취재 기자 못지않게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좀 직접 해드리고 싶었어요.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입을 시켰던 거예요. 임종석은. 여기도 보면 보세요. 5년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을 선사할 메시아를 기대하며 전쟁을 치르듯 하는 대통령제보다는 차라리 덜 기대하고 덜 실망하는 의원 내각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원 내각제는 해야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시대가 그만큼 성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의원 내각제를 하잖아요. 민주당의 수박들,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사실 이 민주당의 지금의 이재명 체제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때 그 민주당 있잖아요. 이낙연 일당들이 이끌었던 그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일본처럼 계속 보수 세력들 간의 야합을 통해서 정권이 수십 년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뿌리부터 지금 뒤바꾸고 있는데 혁신 세력으로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정치 개혁이 완수된 이후에 의원 내각제를 생각해 봐야지 지금은 안 돼요. 의원 내각제는 일종의 좀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대통령 중심제가 갖고 있는 그 폐해가 너무 커요. 사실 권한이 너무 크고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그나마 낫지만 이 국민의힘이 한번 들어서니까 시대가 완전히 막 몇 년씩 휙휙 뒤로 가잖아요. 이게 대통령제의 사실 폐해거든요.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의원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는 안 돼요.
국민의힘 같은 보수 집단들, 민주당의 수박들 돌려막기 하면서 의원 내각제 하면서 예,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의원 내각제 해서 뭐 합니까? 지금은 안 돼요. 예.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켰던 겁니다. 임종석 씨가. 계속 봅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제가 예, 읽어드리면서 첨삭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조국 사태 국면에서 그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예. 2019년 1월 달에 이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 사임하고 그죠? 예, 2019년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요때쯤에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잖아요. 이때 이제 물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그냥 예, 경질하시 그 장관 임명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때 반대했죠. 예.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는지 제가 그렇게 추적을 많이 했는데 임종석도 반대를 했던 거였죠. 예.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는 임명하라고 요청한 게 맞아요. 이건 제가 취재를 이해찬 대표 쪽에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 다 맞습니다. 예. 임종석 씨는 이때 대단히 진실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땡큐죠. 예. 지금 수박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이 인터뷰.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 출범 직전이니까 자기가 이제 좀 이 검찰에 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본색을 드러낸 거죠. 조국 장관 뒤에 칼을 꽂은 거죠. 임종석이 이낙연이랑 똑같이. 예.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다. 나로서는 이런 이유로 당신 임명에 반대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당의 입장 때문에 당신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방법은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그만두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멈춰야 가족을 지킨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국민들이 또 좋은 사람이 잃었다고 애석해 할 거다. 바보 노무현까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울지마 조국 부대가 당신을 지켜줄 거다.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조국 장관에게 계속 전화해서 설득했던 그 인간, 제가 그렇게 추적했던 조국 장관에게 사퇴하라 했던 그 요구를 했던 민주당의 중진들이 도대체 누군지 제가 그렇게 추적을 했는데 조국 장관은 끝내 저한테 답변하지 않고 그 중에 한 명이 임종석이었던 거죠. 예. 참.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중요 법사위원들. 그래서 제가 이해찬 대표에게도 그때 이제 알아봤어요. 민주당의 입장은 뭐였냐. 이해찬 대표께서는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셨냐. 아니, 이해찬 대표는 아니다. 임명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 진실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정도 빼고는 다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한 거예요. 근데 워낙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신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임종석, 이낙연 일당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잘 해가지고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을 한 겁니다. 예. 나중에 알았지만 윤석열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겁박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전해왔어요. 내가 이럴 거면은 저 진짜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제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아니 검찰총장이 뭔데 에? 내 그 인사에 도전을 하느냐. 대통령의 권한인데 인사는. 그때 이제 그래서 대통령도 화가 나가지고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럼 그 사직서 받아오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과 문재인은 완전히 이제 금이 간 거죠 사이에. 그래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쪽에 이제 연락을 해서 언제 사퇴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중에 이게 계속 뭉개고 있다가 답변을 미루고 있다가 윤석열이 그렇게 전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한 얘기였고 지금은 사퇴 안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뒤집었대요.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종석 씨가 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아기가 맞아요. 제가 취재했던 내용이랑 이거 다 맞는 거예요. 야, 이 조국 장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대통령 개인 폰으로 문자까지 보냈어요. 임종석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죠. 그죠? 여기 전화를 걸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딨어? 추석 연휴 때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걸어왔으면 그냥 전화를 받으면 돼. 자기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막 나아가서 그래도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것 같으니까 문자까지 보냈대. 절대 안 됩니다. 조국은. 왜 그랬을까? 윤석열의 압력을 받은 거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지 임종석. 참 진짜 제가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 생각은 없어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쓰레기였던 겁니다. 쓰레기. 사임하겠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윤석열이 실제로. 그것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노영민 실장이 저한테 다 설명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사임은 안 하고 그때부터 정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울산시장 원전 수사하면서 마음먹고 정치를 시작한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보지 않고 상대만 보고 정치를 하다 보니 채점자인 국민이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 못 봤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KO로 이기더라도 국민 채점표에는 지는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정치라는 게 이 사람 믿음이다.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자의 워딩, 기자의 문장으로 써 있지만 이게 이런 이야기를 임종석이 한 겁니다. 아니 이해찬 대표야말로 여의도 정치를 하는 분이라기보단 광장의 목소리를 전한 거죠.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죠? 전해서 조국 장관 임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여의도 정치는요. 그 당시에 여의도 정치는 이해찬 대표의 뜻과 달리 오히려 조국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임종석이야말로 여의도 정치에 그죠? 함몰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나마 이해찬 대표가 광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촛불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대로 된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거죠. 임종석이 여의도 정치입니다. 이거 거꾸로 써놨네 이 기자는. 근데 임종석은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죠. 자기가 광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 당시 광장에는 촛불이 켜지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진짜. 그렇잖아요. 2019년 가을에 광장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여의도에서는 조국 물러나라. 민주당의 중진들, 법사위원들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자 보내고 조국 장관에게 문자 보내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여의도 정치의 함정에 빠진 거는 조국 장관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임종석이었던 거죠. 자기들 패거리 이너서클의 목소리만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국민은 보지 않고 상대방만 보고 정치를 하는. 야, 이거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 뒷부분의 내용들도 아주 가관입니다. 이 보세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내용은 뭐냐면 이 문재인 대선 캠프 때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2016년 문재인 대선 캠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손혜원을 홍보본부장으로 앉히고 정청래를 SNS 본부장으로 임명하라고 임종석에게 명령을 했는데 임종석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 보세요. 문재인은 예전부터 두 사람과 약속을 한 내용이 자신의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임종석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자신이 손혜원과 정청래를 만나보겠다고 임종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혜원은 어렵지 않게 설득이 됐지만 정청래는 이미 후보와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왜 당신이 나서느냐라는 투였다. 정청래 대신 누구를 기용할 수 있는지 대안을 준비해서 문재인을 설득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인물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으로 일하던 윤영찬이었다. 결국 문재인도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손혜원 날리고 정청래 날리고 윤영찬 그 수박 덩어리 를 대통령 후보 캠프에 앉히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거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뒤늦게 이 기사를 찾았는데 참. 이때 당시에 이 결정은 임종석의 뜻이기도 하지만 양정철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양정철의 오랜 정치적 동지를 최근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양정철이 뒤에서 무슨 짓을 그 당시에 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취재를 했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이 그때 그 광흥창 팀을 이끌었잖아요. 2016년 문재인 캠프에서. 그럴 때 이제 그 문재인 캠프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아니에요. 양정철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양정철과 함께 회의를 했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양정철이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하자, 캠프 비서실장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고 그렇게 해서 양정철의 이너서클이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뒤늦게 이제 임종석을 광흥창 팀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양정철 얘기를 안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말을 했지만 양정철이 제안을 한 거고 양정철의 이너서클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임종석보다 양정철이 위인 거예요. 예. 의사결정 구조 과정이. 이건 제가 양정철과 그 당시에 깊은 이야기를 함께 하던 양정철의 정치적 동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혜원 날리고 정청래 날리고 한 거 임종석이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실무로 뛰어면서 당시 대선 캠프에서 이 사람들 날린 거지만 양정철이 날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손혜원 전 의원께서 뉴탐사에 나와가지고 홍보 포스터 문재인 대통령의 그 홍보 포스터를 그죠? 자기가 이렇게 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캠프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뒤집어지고 도대체 이 짓을 누가 했느냐 봤더니 양정철 사단이 포스터를 뒤집고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제가 취재한 것과도 아기가 맞아요. 예. 아니 그건 다 아는 바 아니었나요? HAYAN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들으셨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누군가가 그 뇌피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그 근거, 취재원의 설명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설명드리는 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다른 유튜버가 뇌피셜을 가지고 이게 다 뒤에 양정철이 있고 뭐하고 뭐 수도 없이 떠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송과 제가 양정철의 최측근을 만나가지고 과거 당시에 이 회의를 함께 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논평을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냐면 저는 취재를 했다고요. 취재를.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 왜 반복합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제발 그걸 좀 구분해 주세요. 예, 저는 뇌피셜로 떠드는 게 아니고요. 취재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뇌피셜로 양정철이 뒤에 있을 거야 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의 말이 결과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맞는지를 제가 취재한 거에 근거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차이를 좀 봐가면서. 그래서 이제 기자의 논평은, 예, 그래서 좀 파급력이 다른 거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이야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떠들었는데 양정철 씨가 저를 만약에 고소했다고 쳐요. 그럼 저는 그 근거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저는 누구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 누구는 양정철의 최측근이 어떻게 누구이고 이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허재영 기자에게 정말 이런 거 얘기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예. 그런 재판을 저는 다 치를 수가 있어요. 고소를 당했을 때, 언론중재에 불려갔을 때. 예? 뇌피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다 들은 얘기인데 양정철 뒤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아주세요. 다르다니까요. 저는 취재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 아시겠어요? 네. 바다님, 뉴탐사의 특종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아는데, 예? 양정철의 측근을 제가 만났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예. 정말. 그럼 그건 보지 마세요. 그냥. 예? 그냥 그러면 그냥 뇌피셜로 떠드는 그냥 유튜브 방송 보세요. 예. 좀 짜증이 나네. 어쨌든 네 그냥 다시 좀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정철이랑 이 당시에 같이 그 캠프 그 광흥창 팀에서 제가 같이 그 활동했던 사람을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무튼 설명을 좀 그때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겁니다. 양정철 자기들 내부 이너서클이 양정철이 임종석을 데려와서 비서실장을 앉히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렇게 해서 임종석에게 연락이 간 겁니다. 이 과정에 양정철이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혜원과 정청래를 날리고 한 것도 다 양정철의 광흥창 팀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양정철하고 같이 회의를 했던 양정철의 정치적 동지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짓을 벌였어요. 근데 윤영찬이 이때 지금 와서 여러분 이제 윤영찬의 이제 본색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예. 네이버 부사장으로만 일을 했어? 아이고. 이번에 그 대장동 그 관련한 검찰 수사 기록을 보니까 윤영찬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그렇게 그 네이버의 혜택을 달라고 막 로비를 펼쳤는데 이재명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2번, 3번 거절한 거예요. 근데 윤영찬이 그 당시에 네이버 부사장, 말이 부사장이지 이게 로비스트 하는 거죠. 예. 성남시 이재명에게 그렇게 압박을 했던 겁니다. 네이버가 그 성남시에 그 사옥을 건설할 수 있게 부지 혜택을 달라 그러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 네이버가 우리 성남시에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런 혜택을 달라는 거냐. 니네들도 그러면은 성남시에 내놓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이거를 들어줄 거야.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윤영찬이
본인이 네이버 홍보 그 로비스트인데 그 안 받아들여지니까 중앙대 인맥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뭐하고 그렇게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성남시의 기초자치단체의 투명한 행정을 뒤흔들고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게 윤영찬이었습니다. 대장동 수사 기록에 나와요. 에? 이 사람은 단순한 네이버 부사장이 아닙니다. 에. 그런 수박 부패 로비스트였던 거죠. 에.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2010년대 초반에. 그런 인간들이랑 계속 어울리고 다니면서 임종석이 결국은 문재인 캠프에 홍보 수석으로 앉히고 끝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홍보 수석으로 앉히는 거죠. 윤영찬을.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임종석이.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뭔가 부패의 몸통인 것처럼 검찰은 몰아가지만 그 주변에 진짜 그 유동규 같은 그 로비스트들, 윤영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영찬 본인이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놓고는 이재명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윤영찬이. 정말. 강도와 주인이 뒤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자잖아요. 취재된 것만 설명할 수 있는 기자라고요. 예. 제가 이게 대장동 수사 기록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찬 이놈이 표현이 좀 거칠어집니다. 제가 윤영찬 씨가 부패 일당들하고 같이 어울리던 로비스트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을 딱 보면은 이재명은 금방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러운 인간들인지 아닌지. 근데 임종석은 딱 보고 더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보는 눈이 없었나 아니면 한 패거리였던 건가. 그런 사람들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막 심어 놓은 겁니다. 예? 손혜원, 정청래 이 사람들 날리고. 이게 다 양정철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예. 윤영찬을 청구한 게 임종석이 아니라 양정철이었던 겁니다. 손혜원, 정청래 날린 게 임종석이 아니라 양정철인 겁니다. 예. 임종석을 문재인 캠프 비서실장에 앉힌 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양정철의 뜻인 거예요. 저는 이거 뇌피셜이 아니고 취재한 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당시 광창팀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는 거 또 나와, 왜 반복하세요? 라고 제발 말 좀 하지 마세요. 뇌피셜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계삼촌들의 돌직구 방송에서 좀 이야기 나왔던 거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를 날린 게 임종석이었어요. 대통령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송인보의 부속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두 들어오시랍니다. 부랴부랴. 어떻게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냐. 대통령님이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손혜원 정청래 때는 그때보다 훨씬 화를 많이 냈어요. 대통령께서 한참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침묵이 겁나 불편하더구만요.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수박들을 가지고 대통령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종석 실장은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재주가 있다. 대통령이 틀릴 수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통령도 체면 때문에 어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감히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참모가 아니라고 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한테 임종석이란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저한테 계속 제가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냐, 손준성 유임이나 뭐 기타 등등등,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자리래, 비서실장은.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만 합니다. 비서실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래. 그럼 임종석은 뭡니까? 노영민 씨? 임종석은 이런 역할들을 막 했는데 대통령에겐 물어보지도 않고 안경환 교수 막 날리고 막 했는데 그게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는 거 아니야, 임종석은. 어? 그럼 노영민 씨, 저한테 왜 거짓말해요? 비서실장은 이런 역할이라는데, 임종석은? 참. 아. 여러분, 제가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임종석 이야기는 오늘 다 털어버릴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예. 계속 봅시다. 예. 대통령께 아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국회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것을 두려워해서 익숙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기용했었으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자신과 어울리는 수박들,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청거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잘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 자, 뭐 이 정도. 예, 하여튼 그 임종석 실장의 지금의 이제 이 인터뷰는 굉장히 어, 볼만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은 이때 진실된 인터뷰를 했냐? 이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예. 2022년 4월 9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직전입니다. 예. 정권 출범 직전이니까 이 검찰에 어떻게든 좀 잘 보여가지고 윤석열 형아 나 사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나 문재인 정권을 망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 검찰 편 들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 특히 조국 장관 나 임명 반대했었다. 서결이 형 나 수사하지 마.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SBS 논설위원을. 이게 정치인들이 어떤 그 누군 기자를 만날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절대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진실성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취재해보고 있는데 제가 취재한 것들과 다 아기가 맞아요. 내용의 진실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의 진실성은 다른 거죠. 서결이 형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탈탈탈탈 털릴 것 같으니까 보복당할 것 같으니까 서결이 형 나 사실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친검 관료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손혜원 정청래 내가 내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뒤에서 많이 했어. 나 좀 너무 수사하지 마. 이런 메시지 주려고 이 인터뷰를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종석과 노영민 씨 두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같이 사퇴하라. 그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추미애 장관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주변의 이제 참모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임종석과 노영민에 대해서는 좀 결을 달리해서 비판한다라고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둘 다 출마하지 말라는 걸까? 노영민은 확실히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굉장히 그 날선 비판을 합니다. 저를 만났을 때. 근데 임종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정적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추미애 장관님을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기회가 돼서 사실 식사 자리에서 제가 좀 신뢰를 무릅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허 기자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좀 죄송하면서도 추미애 장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근데 어쨌든 핵심만 좀 설명드리면 왜 임종석까지 같이 출마하지 말라는 거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 검찰 개혁을 하는 척만 하고 사실상 검찰 개혁의 초기의 틀을 완전히 잘못 짜도록 임종석이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영민은
완전히 이제 윤석열의 이제 대권 가도가 진행되는 그 대호 프로젝트를 방치한 책임이 있고 노영민은 임종석은 이 검찰 개혁의 틀을 처음부터 제대로 짰어야 되는데 이 조국 장관이랑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실책이 뭐냐 임종석이 검찰 특수부를 사실상 그대로 살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 특수부 많이 폐지됐다 이런 그 보도들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각 지방에 있는 특수부들은 폐지가 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는 그대로 존치를 시켰어요. 그게 지금 이름만 바꿔갖고 반부패 수사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특수부 생활하던 그 특수부 검사들이 그대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로 있으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그러니까 검찰은 아예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특수부의 그 수사 능력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그대로 존치시킨 겁니다.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만 바꿔서. 왜 그랬냐고 제가 이제 나중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만났을 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때 그 적폐청산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가 계속 돼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 검찰이 제대로 완전히 이 수사권 자체를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 정권 초반기에는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을지 몰랐을지라도 결국은 그게 이제 적폐청산 이제 수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죠. 조국 장관을 시작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주변으로 한 수사 무슨 전담 부서처럼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은 1도 믿으면 안 돼요. 정권이 어떻게 그 통제를 해가지고 정치 수사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한 거죠. 임종석은 순진하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같이 그렇게 작당을 한 거지. 그 검찰 개혁의 틀을 처음부터 잘못 짜는 바람에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검찰 개혁의 처음에 그 틀 특수부 수사 검사들을 아예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존치시키는 바람에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의 그 어미준을 비롯해서 강백신 이런 일당들 반부패 수사부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임종석과 노영민은 세트로 심판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저한테 식사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좀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조국 장관이 사실 이제 뭐 정치 뭐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충분히 뭐 자격도 있고 그리고 조국 신당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좀 더 솔직하셔야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당시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논의를 했었고 지금의 이 검찰 특수부가 그대로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해서 조국 지금 신당의 대표시죠? 국민에게 정확한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아니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또 이 임종석 같은 인간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어떻게 또 검찰 개혁의 틀을 엉망진창으로 짜가지고 그렇게 헐거운 검찰 개혁의 틀조차 이런 임종석 같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추미애 장관 혼자서 떠들고 있어. 거의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망가뜨렸던 사람들에 대한 진실은 추미애 장관 혼자서 떠들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폭로 아니냐 이런 오해를
계속 받고 계신데 이런 거를 조국 장관은 방치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조국 장관은 추미애 장관의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임종석, 노영민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틀을 짤 때 어떤 방해 공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대놓고 무슨 기자회견을 하라는 뭐 꼭 그런 말은 아니지만 기자가 물어봤을 땐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저를 만난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 생각을 갖고 출마를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 근데 조국 장관에게 제가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냈지만 설명을 안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래버리니까 임종석 같은 사람이 기어 나와가지고 저렇게 민주당을 흔들어 제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은 임종석 씨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에? 그래 놓고는 그냥 조국 신당 찍어주세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기자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조국 장관이 뭐 인터뷰 안 해줘서 뭐 삐쳐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인터뷰 거절하는 건 늘 있는 일인데 15년, 16년 내내 제가 기자 인생 내내 당하는 일인데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지 않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라고 뭐 저에게 뭐 인터뷰를 뭐 쉽게 해주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 강진구 기자가 점심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랑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그냥 끼어 들어가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 강진구 기자가 좀 중간에 좀 선을 놔줘가지고 제가 어렵사리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강 선배가 네가 하고 싶은 질문 최대한 해라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근데 물어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답변을 거부하시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놓고 뭐 그 이야기는 이게 언론에 나와서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한테 이제 뒤에서 이제 식사 자리에 이런저런 속 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정치를 계속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은 그런 태도가 없어요. 예. 그래 놓고는 그냥 무조건 찍어달래. 임종석에 대해서도 한마디 비판도 안 하잖아요. 저렇게 당을 저렇게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민주당을. 그죠? 그 당시에 검찰개혁의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임종석과 그 수박 무리들이 어떤 짓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은 그래 놓고 조국 신당이 검찰개혁 앞장서겠다 이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정권은 이게 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탄압받았던 인물로 그냥 이렇게 야인으로 지내시면 답변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분은 정당을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특히 하기 위해서 당의 대표가 되겠다 하고 나섰는데 추미애 장관보다도 말을 안 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거는 올바른 정치적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임종석 실장,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조국 장관님. 제가 인터뷰 같은 거 안 해줬다고 어떤 분들은 댓글에 그렇게 쓰시더라고. 아유 참 웃으면서 제가 넘기고는 있지만 예. 자, 왜 임종석은 윤석열에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최근에 취재가 됐어요. 이것도 제 강진구 기자 덕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때 2020년 2월 5일 날, 이 신라젠
그때 이제 윤석열이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들을 증원시켜가지고 뭐 증권범죄 더 수사한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뭐 유시민을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라임 사건 수사 할 때 그 이주영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봉현 씨, 예, 그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 씨에게 찾아와가지고 김봉현 씨, 검찰의 뜻인 것 같은데 강기정 하나만 잡고 그러면은 자기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게 내가 손을 써보겠어요라고 이주영 검찰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서 김봉현 씨를 압박했잖아요. 강기정, 유시민 정도는 이 수사를 통해서 이게 타깃이 어디구나라는 게 드러났는데 감춰져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임종석입니다.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검사가 한 이야기인지 검찰 수사관이 한 이야기인지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수사관인 것 같습니다. 막 압수수색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압수수색 대상이 누구였냐면 임종석이 이제 임종석의 인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인 있잖아요. 임종석의 일종의 좀 스폰서처럼 의심되는 한양대 출신의 모 경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해서 같이 수사를 받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잡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검찰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대.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얘기가 임종석이요. 임종석에 대해서 좀 내놓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20년 2월 달, 그 전후로 임종석은 검찰이 내 목줄을 쥐려고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구나. 나와 관련 있는 경제인들, 한양대 출신의 어떤 경제 인맥들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잘못 보이다간 나와 친한 경제 스폰서들 다 죽겠구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치자금법 뭐가 드러나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때 정계 은퇴 선언했죠. 2020년에. 그쵸? 누구야? 그 진해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그런 글을 썼던데, 이게 정계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자금법 수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의 수사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공직에 임명된 가능성이 크거나 뭔가 뭐 그런 범주에 있는 사람들,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이때 정계 은퇴를 했어요. 2022년에 그때. 2019년에 했나요? 언제 했죠, 정확하게? 하여튼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임종석한테 그때 뭐 정계 은퇴하라는 그때 여론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없었어요. 예. 그냥 문재인 정권 일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조국 장관 보호 잘해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지. 임종석 정계 은퇴하라 라는 말이 아예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론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되게 막 자기 희생을 자기가 셀프로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이래버렸어요. 갑자기. 그죠? 예. 2020년에 그때 정계 은퇴 선언했죠. 그때 임종석은 정계 은퇴하라 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갑자기 정계 은퇴 선언을 해요. 뜬금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도 좀 하고 뭐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 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용퇴를 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뜬금없이 정계 은퇴를 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다시 민주당 성동구의 의원 저 할래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계 은퇴도 뜬금없고
성동구 의원으로 나서는 것도 갑자기 뜬금없고 뜬금없는 짓들을 자꾸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정치자금법 수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뜬금없는 정계 은퇴 선언을 했던 게 아닌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상하죠. 네. 근데 그 뜬금없는 것에 대한 퍼즐이 이때 이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서울 남부지검이 그 임종석을 겨냥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 강진구 기자만 취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저도 강진구 선배한테 설명을 들은 겁니다. 이때 강기정, 유시민 플러스 임종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언론의 보도가 안 나와서 우리는 몰랐지.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임종석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는 언론 보도로 하나도 안 나오고 실제로 수사가 진척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죠. 그냥 검찰 캐비닛에 갖고만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증권범죄 합수단이 부활했죠. 2022년에. 2020년에 이때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들 막 증언시키고, 그죠? 그리고 2022년에 합수단이 부활해가지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해가지고, 라임 신라젠 이거 더 파겠다. 한동훈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이때 이건 이제 제가 취재한 건데 이때 처음으로 입건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양정철의 경제 스폰서입니다. 이게 언론들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증권 범죄 뭐가 또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만 이게 당시 보도가 됐거든요. 이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2022년에 발족을 하고 첫 이제 수사를 했을 때 무슨 뭐 코스닥 상장 회사 무슨 범죄 증권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증권 범죄 합수단의 첫 1호 검찰 기소입니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나. 근데 그 기업인이 누구냐? 양정철의 경제 스폰서입니다. 그거 언론들이 몰라요. 저는 알고 있죠. 왜냐면 그때 그거 수사받았던 사람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2020년 이때도 윤석열이 이 임종석과 양정철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려고 군부를 떼웠고, 이때 실제로 합수단이 부활을 해서 양정철까지 수사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양정철의 경제 스폰서 기업인 한 명은 잡아 족쳤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로 일단 봐준 거예요.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양정철과 임종석 턱 밑까지 검찰이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금방 구속시킵니다. 양정철과 임종석은. 근데 구속 안 시키고 있죠. 왜? 민주당을 흔들어 제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역할은 민주당 흔들어 제끼는 역할인 거예요. 석열이 형, 나 좀 봐줘. 나 이러고 있잖아. 민주당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뜨리고 있잖아. 석열이 형, 나 잘하고 있지? 검찰 캐비넷 좀 집어넣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죠. 하지만 저는 근거를 갖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드립니다. 근거는 뭐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 라임 사건에서 임종철과 양정철이 실제로 수사를 받기 직전까지 갔었다라는 증언을, 목격자의 증언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다시
또 당부드립니다만, 아, 기자형 기자, 그거 다른 유튜버가 다 한 얘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근거를 갖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자의 방송과 뇌피셜로 하는 유튜브 방송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다 아는 얘기 왜 또 반복하세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그렇게 제가 취재된 것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임종석이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고 민주당을 흔들어 제끼는지, 네. 왜 검찰은 양정철과 임종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털었는데, 그죠? 마음만 먹으면 구속시킬 수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아기를 맞추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하이진님 처음 듣는 소리세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당연히 이렇게까지 취재가 된 기자가 없겠지. 예. 자, 지금의 임종석이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가면서, 예? 이인영도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이렇게까지 나서서, 예, 민주당을 흔들어 가면서 출마를 고집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이 임종석을 찍어내기 위해서 뭐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측근 참모들은 설명을 들어보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크게 비판했지만, 저한테 임종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온건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에게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시스템 공천 때문에 그 룰을 깰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깨려고 하는 게 임종석 혼자서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럴까? 그 배경을, 정치적 배경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검찰 캐비넷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개삼촌들의 돌직구 방송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못했던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이 언론개혁 문제입니다.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윤영찬을 계속 키웠잖아요. 예, 아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SBS 인터뷰에서도 손혜원과 정청래를 그 대통령이 이제 사실 쓰려고 했는데 대선 캠프에서 자기가 윤영찬을 끼워 넣었다,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그죠? 예, 2016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윤영찬을, 정청래 대신 윤영찬을 밀어가지고 문재인을 설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계속 그 윤영찬을 계속 키웁니다. 예. 한 몸덩어리였던 거죠. 처음부터. 양정철 패거리인 겁니다. 윤영찬은. 윤영찬, 임종석, 다 양정철 패거리인 거예요. 예. 이때 그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밀었던 게, 예, 역시 양정철, 임종석이었던 것이 이제 뒤늦게 이제 우리는 이제 정권을 잃고 나서 이제 다 복원해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언론 개혁을 뭉그러뜨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왜 문재인 정부는 언론 개혁은 전혀 하지 않았냐라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좀 비판적으로. 왜냐면 저는 언론 개혁에 앞장섰던 기자인데 한이 맺혀가지고, 아니 검찰 개혁도 망치고, 경찰, 국정원 개혁 나름대로 하는 신용이라도 냈는데, 예? 왜 언론 개혁을 하는 신용조차 안 하셨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노영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언론 개혁은 우리는 과제로 삼지도 않았다.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뻔뻔하게. 이제 겉으로는 그게 언론 길들이기로 또 작동할 수 있고, 예, 언론은 자정을 스스로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밑그림이 윤영찬과 임종석, 양정철 이 일당들이 언론개혁은 아예 하지도 마. 그냥 내버려 둬 했던 거죠. 처음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노종면 지금 이제 후보죠. 민주당에. 그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민들레 기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노종면 씨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노종면 기자가 저랑 10년 넘는 이제 선배라, 10년간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선배라, 이제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 사이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 그때 YTN 사장 선거 나왔을 때, 그때 혹시 윤영찬이랑 임종석이 무슨 짓을 벌였었냐? 에? 물어봤더니, 지금 와서 저한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노종면 씨가 2017년에 노종면 기자가 YTN 사장에 이제 도전을 했었어요. 언론개혁. 이분이 YTN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YTN을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YTN 그 사장 추천위원회 서류 심사에서 빵점 받아가지고 탈락했어요. 에?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벌인 일이겠어요? 이분이 단 1점이라도 만약에 그 당시에 받았다면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분을 이제 사장 추천위원회에 그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분에게 좋은 아마 점수를 줄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서류 심사만 통과했다면, 그죠? 사장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예 서류 심사도 통과 못하게 하려고 아예 YTN 대주주들이 빵점을 준 거예요. 빵점. 이거는 누군가 시킨 겁니다. 담합을 시킨 거예요. 담합. 에? 이거는 정권에 영향력이 없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빵점이 나왔겠어요? 이거를 누가 시켰겠습니까? 윤영찬과 임종석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언론개혁의 뜻이 있었다면 그죠? 그래 노종면 같은 사람은 YTN을 정말 제대로 민주 언론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지 하면서 오히려 밀어주고도 남을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언론개혁의 뜻이 있다면 그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야 노종면 안 돼. 얘 빵점 줘. 그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됐어? 최남수 사장. 최남수. 머니투데이 사장 출신의 최남수. 그래갖고 YTN이 더 망가지는 길로 간 거죠. 이 짓을 누가 했다? 노종면 빵점 주고 최남선이라는 그 구태 세력을 다시 YTN의 수장으로 만들고 그 당시에 YTN 다시 한번 노조가 또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또 이런 투쟁을 하도록 만든 게 누구야? 윤영찬, 임종석. 이 인간들입니다. 지금 언론개혁을 안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여론조작. 지금 이거 만약에 이번에 총선 결과가 그죠? 우리 시민들의 뜻대로 제대로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제1야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건 거의 여론조작 이런 보도들 덕인 겁니다. 사실상 부정선거죠. 그러니까 언론개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데 이 일당들이 아니야 언론개혁은 아예 하지도 마. 이 틀을 짰던 게 이 두 사람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데 이대근 씨나 이런 사람들 이재명의 사퇴를 권함? 이런 칼럼이나 쓰고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빡치죠, 여러분. 임종석이 얼마나 언론개혁을 어그러뜨리고
검찰 개혁을 어그로 뜨이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수박들을 안 치고, 그러다가 대통령에게 한번 불려가서 너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안경만 날렸어? 혼나고 그랬는데, 그 임종석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하나 날렸다고 이재명 사퇴하라 이러고 있어요. 경향신문 출신 이대근 전 기자, 우석대 교수가 됐네. 수박짓거리를 하도 잘해서 그런지 교수가 되셨어. 야, 그런데 이게 이 칼럼의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기본소득 그 약속도 어기고 뭐하고 뭐 본인이 했던 그 공약은 다 내팽개치고 친명들만 살리고 임종석은 왜 죽였냐 막 이러면서 칼럼을 씁니다. 근데 이 칼럼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임종석이 과거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2021년 글을 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임종석이 기본소득 안 된다.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글을 썼었어요.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 하려다가 접었다. 왜 이재명은 기본소득 시기상조인데 이런 걸 하려고 하냐, 이런 글을 썼었다고. 근데 이대근 씨는 이재명이 기본소득 공약도 철회하고 친명들만 살리고 임종석은 날렸다 이러면서 이재명 사퇴를 권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냥 덮어놓고 다 이재명만 다 미워가지고 이런 칼럼을 막 경향신문 칼럼에 씁니다. 이대근 씨 기본소득 공약 그거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임종석 같은 인간들이 하도 반대를 하고 하니까 친문 기득권 세력들이랑 타협을 하는 바람에 약간 뒤로 물러선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전후 타임라인 몰라? 이대근 교수? 근데 이재명이 공약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퇴를 권한다 이러면서 임종석 왜 공천 안 줘? 왜 친명들만 살려? 사퇴하라 이러고 경향신문에 글을 썼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 정말. 이재근 씨가 과거에 무슨 칼럼도 썼었냐면 굿바이 노무현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생 자체가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이러면서 경향신문에 이런 거 칼럼 썼던 사람입니다. 참. 와. 한 대 때리고 싶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 자체가 비극이다 이렇게 썼어. 기자 조중동 기자 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의 글을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 같은 데에서는 이대근 칼럼 좋다 뭐 이러면서 또 막 대서특필 해주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미디어 오늘이 그거 기사 썼잖아. 미디어 오늘 이대근 칼럼 이거 봐봐. 이재명 사퇴를 권함. 경향신문 칼럼이 심상치 않은 이유 이러면서 미디어 오늘이 막 띄워주는 기사를 썼어요. 심상치 않은 게 아니고 거지 같은 칼럼이지. 바보 같은 칼럼 쓴 거죠. 엄청 칭찬해 놨습니다. 이재진 기자가 이 칼럼 좋다. 지금 민주당에 뼈 때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도 지금 이 댓글이 다 사라졌는데 그때 댓글이 한 3천 몇 개 달리고 엄청 봤어요. 포털 사이트에 하루 종일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중동을 포함해서 한겨레, 경향, 뭐 미디어 오늘 이런 데까지 다 가세를 해가지고 민주당을 흔들어 제끼니까 예. 여론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이 제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아유, 꼴도 보기 싫다. 자, 아무튼 임종석은 여러분 정계 은퇴를 하셨고 잘하셨어요.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평가도 없고 그냥 민주당을 막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하는데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래 수박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 임종석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 수박들의 행태는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조국 장관은 왜 임종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옹호하고 그러니까 침묵으로써 옹호하는 거죠. 이렇게 당을 흔들어 제끼는데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거의 추미애 장관 혼자서 지금 계속 과거 그 구태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조국 장관만큼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기자들이 진짜 저 같은 기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취재를 해가면서 임종석의 문제를 밝혀내야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조국 수석은.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은 선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임종석에 대해서 아주 끝장을 보는 제가 방송을 오늘 했는데 임종석, 노영민 그리고 기타 문재인 정권을 이끌었던 수박 정치 검찰과 함께하는 그 관료 세력들 계속 제가 취재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제 취재를 안 도와주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추미애 장관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그 목격자들 계속 만나가지고 계속 취재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은 3월 달은 어쨌든 이 국민의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해서 제가 좀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임종석이나 이 인간들이 민주당을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파동이 다음 주에 좀 정리가 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리가 잘 되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총선 때까지는 방송을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합니다. 다음 주 정도면 다 정리가 될 거다, 허 기자. 뭐 이렇게 설명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재명 대표 특유의 그 정치력을 일단 좀 신뢰를 하고 지켜보면서 논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1인 방송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방송 장비도 좀 문제가 있고 기타 등등 좀 여러 가지로 오늘 방송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제가 PD 저를 간간히 도와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방송 세팅을 좀 다시 해가지고요. 좀 매끄러운 모습으로 다음 방송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얼굴도 안 나오는 방송 이렇게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허재영 기자의 이런 열악한 방송 환경 좀 개선 좀 해주자. 허 기자 고생하네. 그런 분들은 방송 후원 계좌에 많이 여러분 인사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발로님, 남궁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은숙님, 신혜연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조금 그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좀 편집을 해가지고요. 깔끔하게 좀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고장 났어요. 이, 그, 예, 화면이 고장 났어요.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